네. 이어서 이건 뭐 ETF 좋아요. 몰라도 돼요. 일단 돈만 벌면 되잖아요. 아니, 돈 벌자고 하는데 돈 벌면 그래서 되죠. 이런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전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껴도 밤중이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네. 책임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지라. 이게 투자 세계에서는 책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망스럽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쫑긋 지금 키우고 있는데. 예, 그래도 책임은 져야겠죠. 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했습니다. 예, 그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 기간은 과거에 한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 나름대로 어떤 그 위험도 분산이 되고 또 어떤 확정금리, 은행 예금보다는 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데이터는 우리 코스피하고 미국 지수하고 금하고 다 가격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끌어다가 예, 한번 만들어 봤다. 데이터를 회계 분석을 했고요. 예. 그 분석 기반 위에 포트폴리오 투자 비율을 조정을 해봤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미국 주식, 미국은 어떻게 보면 S&P 지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고요. 지금 전부 다 ETF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다 ETF 중심입니다, 오늘은. 예. 그 다음에 다 주식에 투자하면 또 주식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한국의 채권 ETF 또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물 부분에서는 금과 원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금은 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자산입니다. 이게 보험 기능이 있고요. 보험 기능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든가 또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자산이에요, 금이. 그렇게 해서 금을 선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유를 선택을 했는데요. 원유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유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재예요. 그래서 그 원자재의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 변동성을 적절히 자산 증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ETF를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요 ETF를 가지고 10년 동안 성과 트렌드와 역할?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주식이 들어가고요. 네. 일단 한국 주식이 들어가는데 한국 주식은 수출 중심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그 경제의 체제를 보면 사실 수출 경제 중심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수를 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맞아요. 포함돼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규모 자체가 수출이 잘 되면 지수가 올라가고요. 수출이 안 되면 이렇게 지수가 안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주식,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성장성도 높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높지만 이게 변동성도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주 중심의 박스권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년을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거든요. 예. 수익이 안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고려해서 두 번째로 였습니다. 미국 주식 다음으로. 한국 주식은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은 그냥 박스권에 있었지 않았었나요? 사실상 박스는 있었죠. 이번 3천 돌파하기 전까지는 예, 맞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어가지고 20년을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 5개의 자산군을 가지고 ETF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ETF를 구성하면 사실상 물론 이제 손실난 해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 손실폭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었다. 적게 손실이 났다. 방어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제 ETF는 저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자다가 깨면은 잠이 안 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리밸런싱 때문에 그러는데 네. 이 밸런싱은 좀 알겠어요.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그 리밸런싱이라 그러면 균형을 맞추는
다시 균형을 맞추는 작업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다가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다시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걸 이제 전문가들 영역에서 하겠죠.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ETF는. 아, ETF는 네. 자, 그럼 리밸런싱에 대해서 지금 실전 투자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럼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리밸런싱은 재균형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균형을 다시 맞춘다는 얘기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두 종목에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 잠깐만요. 일단 네. 투자한 게 종목이 ETF 종목입니까? 아니면 ETF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가령 우리나라 국채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50대 50으로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예.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시장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오르고 내릴 따라서 50대 50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두고 그 비율을 원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주식이 60이 되고 채권이 40이 됐을 때 주식을 10%만큼 정리를 해서 채권을 다시 매수해서 50대 50으로 다시 맞춰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 예. 그 용어로 팔자면 국채가 50%였고 삼성전자 50%였고 총액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라가가지고 국채는 가만히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60%인데 40%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면 이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해야 돼요? 50대 50으로 다시 맞추는 작업인 거죠. 왜요? 왜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이제 커져 있죠. 그래서 올랐다는 얘기 너무나. 예, 올라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위험을 낮춰주려고 원래 투자 비율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줄여서.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커진다 보셔야죠. 아, 지금, 즉, 지금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냥 오르면 그걸 왜 좋은 팔아요? 거예요. 좋은 주식인데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계속 오를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생각되면 팔아서 일단 줄여놓고 이거를 그 이익분을 가지고 덜 오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봐야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죠? 30만 원이 넘어갔죠. 30만 한 2천 원 될 겁니다. 그 이거 계속 30만 원 갈지 아니면 20만 원대로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한 20만 원대 샀는데 이게 30만 원대 됐으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적당히 팔아서 이윤을 실현하는 거죠, 이제. 예. 가지고 있다고 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팔아야 돈 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수평을 맞추라. 그렇죠. 아, 예, 양팔절의 수평을 이렇게 수평을 기울어진 맞추라. 걸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 수평을 맞출 때 왜 수평을 맞추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춰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타기요? 네. 그러니까 평당 그렇죠. 평단가를 낮춰주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비싸졌고 채권은 싸져서 있으니까 이걸 팔고 채권을 사게 되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아, 네. 예, 그런 형태로 자산을 자꾸 늘려가는 거죠. 갖고 있는 수량을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아, 그럼 됩니다. 수량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량을? 예, 그렇죠. 아, 수량이 가격을 자꾸 막더 올리지 말고 수량을 그렇죠. 해서 자꾸 밸런스 수량을 맞추라. 몰라야죠. 그렇죠.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좀 여기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더 잘 되려면은 이제 배당금이라는 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 차이만, 주식 시세 차이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배당금을 줘야죠. 직원들 보너스 받듯이. 맞아요. 주식에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그건 연금처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변동도 낮아질 거고, 가진 사람 잘 안 팔 거 아닙니까? 배당 받으려고. 그렇죠. 예, 이런 안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좀 리밸런싱하고 좀 다른 얘기여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뭐 리밸런싱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 리밸런싱 할 때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 투자 비율이 불균형이 일어날 때 균형을 맞춰주는데 꼭 기간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동안에 그 투자 비율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ETF 투자자들인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렇게 약간 범위를 벗어났지만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6개월에 한 번. 네, 그 정도 좀 주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라든가 수익률하고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기간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보자면,
너무 자주 하면은 세금만 많이 내고 거래세만 나가고 그렇죠. 수수료만 많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쳐다보고 네. 그걸 해줘라 리밸런싱을. 이거를 너무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죠. 리스크가 발생할 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적절한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런 뜻이 평균적으로 한 될것 달에 한 번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 예,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보게 아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그거는 그건 펀드 매니저. 펀드, 예, 아, 펀드. 그 펀드 매니저는 금융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개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수익성이 예. 높다. 가성비가 이렇게. 높다. 네, 왜냐하면 거래세하고 진짜 수수료, 거래 수수료 많이 와요. 네. 거리수가 얼마나 오는데요? 최고 0.5%까지 받을 수 있고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하는 경우는 지금 한 0.15에서 0.4. 그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0.3이에요. 적진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래세 있잖아요. 거래소는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그 때문에 몇 프로예요? 그 0.13이기 때문에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팔 때마다. 할 때마다. 살 때는 안 내죠. 살 때는 안 되고 팔 때는. 네. 근데 그 매매 수수료는 사고 팔고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식 단타 하시는 분들이 네. 물론 이제 또 주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불안함에 계속 팔고 또 다시 사고 그럼 이제 세금만 너무 내지 않느냐 그러지 말으라고 또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기 보유를 해라. 기본적으로 사고 팔면 1.3%거든요. 그럼 10번이면 얼마예요? 10.3%입니다. 대단한 거죠. 네. 10%가 이상이 넘네요. 예, 맞습니다. 10% 먹기도 힘든데 이게 10%를 알아서 떼어가네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고인플레이션, 그다음 가파른 금리 인상기, 주식 몰빵 대 분산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아,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실상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ETF 투자자들도 손실이 많이 본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2022년이었거든요. 예. 예, 이때 보면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했고요. 금리도 아주 1년에 3번 거의 올렸을 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시켰고 이 당시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보면 주식에 거의 몰빵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분산 포트폴리오가 전혀 먹히지 않은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위험한 시기에 앞에 제가 그 5개 종목의 ETF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보통 20% 이상 다 손실 났는데 ETF 투자자들은 평균 9.9% 손실로 방어를 했거든요. 손실은 났는데 예, 절반 이하로 절반에 났다.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50%를 커버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투자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가 사실 이게 매니저가 들어가서 개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방어가 됐다는 게 대해서는 그 ETF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올 웨더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붙이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올 웨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제가 거예요? 이제 분산 투자 비율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원칙만 지켜나가면 10년 데이터로 봐서 연평균 아주 적었을 때 9.9%, 많게는 20% 이상 수익을 계속 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지용 박사님이 설계한 네, 어떤 지금 틀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 잘 몰라요. 우리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20%씩 빠졌는데 네. 요 방법으로 했더니 10%가 채 안 되는 손실을 기록했다. 네, 그걸 지금 앞으로 얘기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궁금해요. 빨리 해주세요. 와우, 예.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아, 우리 중요한 거는 이게 세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론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예. 자,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있죠. 투자를 할 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하고 가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분명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 확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예측을 하지만 그 사고방식에 적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변해가는 모습을 잘 보면서 적절하게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적응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ETF 투자에 대해서 아마 모두 다 전문가가 되실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좋은 상품 고르는 4가지 원칙 있죠. 그걸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요. 자, 하고. 여기쯤에서 이게 4가지의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운영 규모가, 운용 규모가 1,000억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대형 금융사가 LPO. 참여를 해야 된다. LP로 참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일단 비용이 낮아야 된다. 가능한 한 낮아라. 예, 가능한 0.01%라도 낮은 걸 선택해라. 그 다음에 추적 오차율과 괴리율이라는 걸 설명했었는데 그게 1% 이내여야 된다. 그게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러니까 ETF를 설정할 때 기본 금액하고 주가의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때가 같은 수준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발생하잖아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요 괴리율이 1%를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1% 넘어가는 거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전략이 있는데 결국은 해외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해외에서는 이익을 봐도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반드시 원칙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한 거래 시간은 제가 알려드렸죠. 9시 5분부터 오후 3시 15분 전, 그 사이에만 거래를 해라. 이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은 시작할 때 동시호가 네, 끝날 빼고, 끝날 때 때 동시호가 빼고. 종시호가 빼고, 그러니까 앞에는 5분이고요, 동시호가 시간이. 원래는 이제 15분이지만 앞에는 이게 오후만 지나면 대부분 호가가 다 이제 차기 때문에 결정이 괜찮은데 되니까. 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동시호가 다 피하고 예, 정규 거래 시간에 이용한다라고 하시면 혹시 될것 동시호가가 같습니다. 뭔지는 아십니까? 동시호가 그냥 다발적으로 다 접속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주문을 매수자는 매수 주문을 다 각자의 가격으로 낼 거잖아요. 매수자는 또 네. 사는 사람도 매도자도 또 같은 네. 가격이 아니라 다 다양한 가격으로 낼 거고 이걸 한꺼번에 체결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규칙이 있잖아요. 네, 아침에 규칙을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보면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주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 시간은 9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주문을 여는 매수자도 있을 수도 있고 매도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각각의 호가를 다 받아서 그 시간에 이제 원칙에 거래 체결 4대 원칙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 체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딱 그 가격이 아침에 시작하는 시초가가 되는 거죠. 잠깐 여기 지금 그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게 그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체결 원칙. 그러니까 비싸게 팔겠다는 싸게 팔겠다는 사람을 먼저 체결시켜주고 그렇죠. 그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을 먼저 체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마주치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동시호가로 딱 오픈됐을 때 오늘의 동시호가는 얼마에 결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시초가가 되는 그다 거죠. 주고받는 가격도 그 가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나는 비싸게 팔려고 내놨는데 이건 안 팔리는 거죠. 싸게 팔겠다는 사람부터 팔리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팔겠다는 가격이 못 올라오면 이 사람 못 파는 거죠. 그렇죠. 경매와 같은 비슷한 거의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다. 그 경쟁 매매예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대 자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자, 5대 자산 또 이제 다시 리뷰 들어갑니다. 예. 아니, 아까는 4개의 원칙. 네, 원칙을 예. 알아야 되고 지금 5대 자산 알아야 되고 예, 한 15개는 알아야지 이제. 4개만 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5대 자산 다시 짚고 들어갈게요. 일단 미국 주식 미국 ETF, ETF, 예, 한국 주식에 대한 ETF, 한국 채권에 대한 ETF, 다음에 이제 금 ETF, ETF, 원유 ETF. 예. 요거 5가지는 요것만 했으면 좋겠다. 금융시장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상식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대 자산들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게끔 위험한 걸 얘가 커버해주고 또 수익이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하단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자산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처음 투자하신 분들인데는 그렇게 그러면 권해드리고 금을 싶고요.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금 ETF를 사는 게 나을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금을 실물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실물을 보유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놀러를 못 가요. 집에 있는데 그 어떻게 그물 두고 놀러를 가십니까? 그래서 ETF를 하시게 되면 그냥 통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분실 보관이 없죠. 그래서 ETF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처음 그 ETF를 하고 싶은 일반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5대 자산, 네. 그럼 그 5대 자산을 다 하나씩 이렇게 구비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게 금 ETF만 하지 말고 원유 ETF만 하지 말고 그러므로 리스크에 노출이 되죠. 음. 금의 변동성이 다 노출이 되고 원유 ETF 다 노출이 되죠.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완하는 그렇죠. 네, 상호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놈이 올라가면 이놈이 떨어지고 이놈이 떨어지면 이놈이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작동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밸런스? 네, 리밸런스? 리밸런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아. 한쪽이 높아지면은 이제 낮춰주고 평균을 맞추고 이게 리밸런싱이고 다 이해하셨나요? 아,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야, 쉽네요. 네, 쉽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 처음에 투자 비율이 어그러졌을 때 맞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리밸런싱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처음 투자 비율로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지켜줬으면 아마 제가 제시하는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계적 리밸런싱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딱 한 달 되면 그냥 기계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무조건 한다.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 안 파는데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이게 이제 손절매잖아요. 손절. 이거를 못하면 지금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도 못 팔고 떨어져서 못 팔고 그 언제 팔아요? 그렇죠. 그 물리면은 대책이 없죠. 그거 이제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물타기 해봤자 하락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히 한 10년, 20년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재용 박사님 경험상 5대 자산 투자를 할 때 초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 얼마 정도를 뭐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액은 ETF가 좋은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SK 하이닉스 한 주 살라 그래도 거의 15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ETF는 뭐 막 지금 비싸야 4, 5만 원. 아주 비싼 건 10만 원 정도니까. 쪼가리로 사는 거니까요. 네, 쪼개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거로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은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제가 그럼 말씀드리고 자기가 싶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 아는 그 충분한 여력 안에서 그냥 하라.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실전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 있다.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5개 자산에 네, 투자하시면 일단은 됩니다. 쫙 깔아놓고 네.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면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러면서 금액이 더 올라가면은 이거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1억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꾸 연습하면서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서 닭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약간 환율이 1,500원 넘었는데 네. ETF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목 중에 해외 투자, 미국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내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크게 영향은 없고요. 투자 종목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게 환율에 영향을 받는데 제가 환율을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환율은 공부를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이 왜 지금 오르냐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더 낮아요. 그 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달러에 대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떨어지는 게 지금 현재는 맞고요.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원화 그렇죠. 가치가. 네. 미국 가치가 더 올라가 있고. 네, 미국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환율액이 달러 베이스잖아요. 달러를 놓고 각국의 통화가 얼마냐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만 그냥 과거에 1,300원 하던 것이 1,500원 갔으니까 20% 이상 많이 올랐으니까 자산 디스카운트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디스카운트 된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GDP 성장률은 단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화폐 가치 차이가 온 거지 그 걱정할 수준은 아주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올 웨더 네. 라는 말을 썼어요. 올 웨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게 이제 5개 자산을 가지고 계속 리밸런싱 해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얼마를 버는 겁니까? 평균? 연평균? 연평균 제가 볼 때는 9점, 그러니까 10%에서 한 22% 사이라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21% 사이? 예. 자, 그럼 지금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3.5? 3.5 이하? 행사하고 뭘 다운받아서 뭘 하고 추가를 해도 맥시멈 6%예요. 그렇죠. 네. 최대 6%. 최대 6%. 근데 1년에 이거를 가지고 한 10%에서 21%를 노릴 수 있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최저 9에서 20이면 평균으로 거의 한 9에서 10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만 원 연, 그죠? 그 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 딱히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오늘 당장 하신다 그러면 오늘 바로 투자해서 100만 원을 5군데로 찢어서, 이거 어떻게 배치를 해요? 비중은? 예, 제가 이제 그거를 과거 데이터를 10년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미국 주식의 한 40%. 왜냐하면 이제 비율 적습니다. 예. 미국 주식의 40%. 네, 미국 주식 ETF에다 40%. 한국의 우리 주식은 15%. 예, 15%. 네, 그다음에 한국 채권의 20%. 20% 예. 한국 채권에 금 ETF의 15%. 금의 15%, 네, 원유 10%. 원유 10%. 이렇게 투자 비율로 정하면 연평균 적게는 10%, 많으면 2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평균 한 12에서 15% 계속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제 힘든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22년도에 그때가 이제 한 9.9% 정도가 손실을 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였냐 그러면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 2018년도에 그때 한 6.4% 그 정도 됐네요. 손실 났었고요. 그 외에는 다 10% 이상 다 수익을 냈어요. 네, 여기 지금 그 자료 보니까 예. 11, 15, 20, 14, 17, 네. 15, 11, 11. 2025년도 11% 났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통장에 괜히 돈만 묶여두고 그냥 적금만 하고 네. 진작 했으니까 아쉽네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돈이 3개월 이내에 내가 쓸 돈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자산으로 바꾸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머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이너스다. 그럼 장판에 돈을 깔 필요가 없네요. 당연하죠. 그거 돈은 돈이지 자산은 아닙니다. 돈은 돈이고 자산으로 바꿔두셔야죠. 그게 금융습관입니다. 예. 이게 아까 이제 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금하고 돈하고 생각해봤어요. 이게 돈은 예금해놓으면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금은 가만히 있으면 이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금은 실물이라 그러면 잘 보고 계십시오. 그 금이 우리가 좀 이게 본론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금은 언제 좋냐 그러면 힘 있는 사람끼리 서로 싸워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다투면 다툴수록 금 보유자는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 국제 역학관계 움직임에 따라서 안전자산이니까. 예, 안전자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순수하게 자본주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러한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둘이 좀 싸웠으면 좋겠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아이들의 돌반지라든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이라든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팔지 말고 그냥 보유하고 있어라. 네, 아직은. 좋습니다. 아직은. 네. 전보다는 좀 금 시세가 떨어져서 근데 크게 안 빠졌죠? 네, 금이 21만 6천 원? 그렇죠. 최고가가 22만 조금 넘었다가 지금 21만 후반대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빠진 건 아니죠. 시장의 네네. 변동성에 보게 되면 그 시세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은 오늘 내일 따라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 변동성이 1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 이내라 그러면 그냥 제 가격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고요. 보통 이제 시세 변동이 왔다 그러면 20% 이상 변동이 와야 시세 변동이 오는 거라 그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은 좀 특이한 것 같은 게 일단 화폐 대체 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원자재로 쓰인다는 거죠. 금은 반도체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데 계속 수요는 있고 공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을 못 만들잖아요. 화학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희소성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본다면 가지고 있는 건 굳이 예, 국민 뭐 국채 보상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궁금한 게 ETF가 그러면 실제 상품으로 나온 게 몇 년도예요? ETF는 나온 지가 역사가 꽤 오래됐죠. 지금 우리가 1980년대 주식시장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90년대 들어오면서 ETF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만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단지 ETF가 우리 투자자들인데 그동안 좀 예면받아 왔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선진국에서는 ETF가 펀드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예. 자, 그런 증권회사에 80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해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느낌은 이런 거죠. ETF는 양이 안 찬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식은 하루에 뭐 몇천 원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ETF는 뭐 1, 2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성향에는 그렇게 맞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성장기였고, 그거는 개별 주식들이 다 성장해서 먹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체기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주식하고 ETF를 만약에 나눠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ETF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주식은 하시겠다 그러면 이미 기업에 대한 공부라든가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굳이 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왜 같은 ETF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수익이 더 큰 주식이 있는데 굳이 ETF를 하시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ETF는 게으른 투자자가 하는 거다. 근데 게으르다는 게 금융에 대해서 주식이 해박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하고 해서 지금 ETF에 대해서 이론적인 얘기하고 현실적인 얘기들을 다 끝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ETF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사러 가야죠. 예, 투자하러 갑시다. 자, 네. 가자! ETF 가자. 부자 되세요. 네. 도움이 많이 네, 됐어요. 수고했습니다.